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가 떨고 계셨습니다. 은하야 30억 어떡하니? 여검사 은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 농부와 결혼했습니다. 사랑 없는 계약 결혼. 그런데 첫날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이용했어요. 복수하려고 20년 전 진실을 밝히려고. 여러분,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은하 집안을 알고 있을까요? 30억 빚에 숨겨진 20년 전 진실. 지금부터 모든 걸 밝힙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서초동 검찰청 건물은 오늘도 위험 있게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은 마치 정의의 상징처럼 보였죠. 그 건물 안에서 서은아는 오늘도 검사복을 단정하게 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특수부 검사라는 자리에 오른 은하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직 한 길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하던 수험생 시절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눈물 흘리던 그날, 가리고 검사로 임관하던 순간까지 은하의 삶은 언제나 반듯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마치 국임 하나 없는 검사복처럼 말이죠. 책상 위에는 오늘도 수사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형 횡령 사건, 주가 조작 사건, 뇌물수수 혐의 건들. 은하는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법정에서 은하의 논리정연한 주장은 판사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죠. 언론에서도 은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특수부 검사, 정의의 칼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은하가 정말 두려워하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화려한 검찰청 건물을 나서면 은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아닌 낡은 빌라촌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삐걱거리는 계단, 어두운 복도. 이곳이 엘리트 검사 서은아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60이 넘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은하의 아버지는 은하가 중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혼자서 은하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죠. 식당 일, 청소 일, 심지어 새벽 배달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죠. 은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은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큰일을 저질렀어. 정말 큰일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 사업 보증을 섰는데 은하야 30억이야. 30억을 갚아야 한대. 그 순간 은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억? 검사 월급으로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은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친구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였어. 사업한다고 해서 보증만 서달라고 하더구나. 난 설마 했는데 그 친구가 부도가 났대. 이제 채권자들이 나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 은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토록 당당하던 은하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력했습니다. 법은 알지만 이미 서명한 보증서를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은하는 법률가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의 무서움을 말이죠. 어머니,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있어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 달. 한 달 안에 일부라도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간대. 은하야, 우리 이 집마저 뺏기면 어떡하니? 은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사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면서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2호단에 숨겨진 균열들. 겉으로는 성공한 검사지만 실제로는 빚더미 위에 선 딸. 법으로 남의 범죄는 심판하지만 정작 가족의 위기는 막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네온사인으로 화려했지만 은하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또다시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하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은아 검사님 맞으시죠? 어머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은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누구시죠? 남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뵙죠.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하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30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사 생활을 그만둬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어떤 방법도 30억이라는 거대한 빚 앞에서는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은하는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숫자들이 은하를 괴롭혔습니다. 30억, 30억, 30억. 그 숫자는 마치 은하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조여왔습니다. 검사복 아래 숨겨진 균열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은하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은 이미 식어버렸지만 은하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죠. 어젯밤 전화를 건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어머니의 빚 문제를 알고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은하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서은아 검사님이시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혼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는 명함을 받아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혼인 중개업이라니. 은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셨죠? 그리고 어머니 일은 또 어떻게요? 남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30억이라는 큰 금액이다 보니 여러 경로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더군요. 그러던 중 저희 쪽 의뢰인과 연결이 됐습니다. 의뢰인이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에 계신 분입니다.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나이는 38이고 미혼입니다. 이분이 검사님과의 결혼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은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이요? 처음 보는 사람과요? 남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부 결혼입니다. 만약 검사님께서 이분과 결혼하신다면 어머님의 30억 빚을 전액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처음 보는 사람의 빚을 30억씩이나 갚아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자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분의 재산 목록입니다. 농지만 해도 10만 평이 넘고 비닐하우스 시설과 각종 농기계, 그리고 부동산 자산까지 합치면 상당합니다. 30억은 이분에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은하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왜 저와 결혼하려는 거죠? 돈이 그렇게 많으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학력도 고졸이고 사회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38이 되다 보니 주변에서 결혼 압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집안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은하는 알 것 같았습니다. 체면 때문이구나. 시골 부잣집 아들이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검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감정적인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을 채워주는 계약 같은 결혼을 원하십니다. 검사님은 어머님의 빚 문제가 해결되고 이분은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배우자를 얻는 거죠. 은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30억을 갚을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뒤면 집마저 넘어갈 판이었죠.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맞선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나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은하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만나는 건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따로 문자 드리겠습니다. 그 주 내내 은하는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 서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그 맞선 생각뿐이었습니다. 검사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은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은하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조용한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은하가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남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38이라고 했지만 햇볕에 그을린 얼굴 때문인지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키는 크고 체격은 건장했지만 옷차림은 평범했습니다. 오래된 점퍼에 낡은 청바지, 고급 레스토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도윤은 은하를 보자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검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투박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아입니다. 둘은 마주 앉았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개인한테 다 들으셨죠?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도윤은 물잔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정 같은 거 안 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사랑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죠. 은하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처럼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빚 30억은 제가 다 정리해 드립니다. 대신 저와 결혼해 주시면 됩니다. 결혼 후에는 시골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제 농장이 거기 있으니까요. 시골이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북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4시간쯤 걸립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농사일이 다 거기 있어서요. 은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검사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검사님 선택입니다. 계속하셔도 되고 그만두셔도 됩니다. 다만 주중에는 시골에 계셔야 농장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은하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이건 정말로 삶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고 검사직을 포기하고 시골로 가서 전혀 모르는 남자와 사는 것.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 도윤은 은하의 고민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 시간 드릴게요. 그동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도윤은 명함을 꺼내 은하에게 건넸습니다. 은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김도윤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농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명함을 가방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인가요? 다른 여자들도 많을 텐데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직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 같아서요. 은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직하고 당당하다니. 지금 은하는 빚 때문에 결혼 거래를 하려는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맞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은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직 이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하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은하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서은아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검사님. 은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은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야. 은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뒤에 치러졌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경북의 작은 마을 회관에서였죠. 은하는 간소한 드레스를 입고 도윤 옆에 섰습니다. 도윤은 평생 처음 입어본 듯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윤 쪽에서는 동네 이장님과 몇몇 이웃 어르신들,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 2분이 전부였습니다. 은하 쪽에서는 어머니 한 분뿐이었죠. 어머니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미안한 눈물인지 은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례는 동네 이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장님은 투박한 사투리로 축사를 했습니다. 도윤이가 장가를 가는구만. 참 오래 기다렸네. 새댁도 서울에서 왔다니 잘 적응하이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줄 테이께. 식이 끝나고 간단한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회관 한쪽에서는 낡은 라디오에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막걸리를 드시며 담소를 나누셨죠.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결혼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은하는 어머니를 서울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은하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야,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네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전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은하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랑도 없이 맺어진 결혼에서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은하는 어머니가 탄 버스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와 책 몇 상자가 전부였죠. 도윤은 짐을 다 싣고 나서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은하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은 비포장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보였습니다. 가을이라 벼는 이미 수확이 끝난 상태였고 논에는 볏짚만 남아 있었죠. 은하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은하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 트럭은 한 큰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와 지붕을 얹은 한옥이었는데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도 뒤따라 들어갔죠.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안방으로 안내받은 은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은 넓었고 가구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식품이나 사진 같은 건 하나도 없었죠. 마치 모텔 방처럼 무미건조했습니다. 도윤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푹 쉬십시오. 저는 헛간에서 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방을 나갔습니다. 은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은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골 특유의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빌라촌도 좁고 낡았지만 적어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죠. 마을 식당에서 사왔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저녁 먹겠습니다. 은하는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윤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데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하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도 넓었지만 역시나 썰렁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몇 통과 달걀, 그리고 생수병이 전부였죠. 은하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주로 밖에서 사 먹거나 간단하게 해 먹습니다. 요리는 잘 못합니다. 은하도 요리 솜씨가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 해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미 옆에 누워 잠든 듯 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죠. 은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
은하는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새벽 4시쯤 은하는 닭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꽃기호하는 소리가 창밖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하는 눈을 비비며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다시 잠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은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이미 일어나 밖으로 나간 듯 했습니다. 은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헛간 쪽이었습니다. 도윤은 벌써 일을 시작한 모양이었죠. 은하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은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헛간으로 가니 도윤이 농기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은하를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닭소리에 잠이 깼어요.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익숙해지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으니까요. 은하는 헛간 안을 둘러봤습니다. 각종 농기계와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은하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낮 동안 은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살펴봤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었지만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한 방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죠. 은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장롱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니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남자아이. 남자아이는 도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은하는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은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큰 집인데 우리 둘만 있는 게 이상해서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은하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있었죠. 다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은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기 때문이죠. 무언가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은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비밀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말 속에 설명되지 않는 공백들. 가족은 어떻게 된 걸까? 왜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살고 있는 걸까? 은하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과 은하는 아직 그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은하는 여전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새벽 닭 울음소리, 흙냄새, 그리고 이 텅 빈 집.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은하는 종종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검찰청, 법정, 그리고 도시의 소음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은하는 이 낯선 법정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이 집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을 정리하거나 간단한 요리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지만 밤이 되면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도윤과 한 침대를 쓰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도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농장으로 나갔고 해가 진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농장 일은 잘 되고 있나요? 이런 형식적인 질문과 대답뿐이었죠. 은하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도윤이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니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일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 은하는 도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 직업, 그리고 재산 정도. 그 외에는 전부 미스터리였죠. 도윤의 과거, 가족 이야기, 왜 혼자 이 큰 집에 사는지. 은하는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 씨, 잠 안 오세요? 은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는 줄 알았는데 깨어 있었던 겁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몸을 돌려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윤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 진지한 눈빛이었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은하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그 빚의 진짜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은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도 상체를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도윤은 은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보증 서신 분, 그 사람 기억하세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학창시절 친구라고 했죠.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은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30억 보증, 그거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20년 전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이요? 은하가 되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이 지역에 큰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 개발 비리 사건이었죠. 당시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었는데 그 중에 은하 씨 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요? 제 아버지가요?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은하가 중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요. 거짓말이죠. 은하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그런 일에 연루될 뿐이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내려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도윤이 서류를 은하에게 건넸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지역 개발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죠. 은하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관련자 명단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건, 제가 증인 가족이었습니다. 은하는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증인 가족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비리를 폭로하려던 내부 고발자였죠. 하지만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였지만 저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은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은하 씨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은하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의 빚은 그때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은하는 도윤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빚은요? 그것도 그 사건 때문인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어머님 빚은 침묵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덮으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관련자, 가족들에게 빚을 지워 입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20년 동안 그 비밀을 안고 살았던 건가요? 그리고 결국 그 빚이 은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은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하 씨를 도우려고 한 겁니다. 이 빚은 은하 씨나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20년 전 누군가의 죄 때문에 생긴 빚이죠. 은하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저한테 결혼을 제안한 건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은하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한테 이용당한 건가요? 진실을 찾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은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은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도윤이 은하를 붙잡았습니다. 은하 씨, 들어주세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아버지를 잃었고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은하 씨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은하는 도윤을 밀쳐냈습니다. 놔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은하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빚, 그리고 도윤의 숨겨진 의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검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자기 가족의 진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은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버지는 무죄였을까? 아니면 정말 비리에 연루되었던 걸까? 은하는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소파에서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지만 두어 시간밖에 자지 못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농장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 죄송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도윤의 글씨체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지금 도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하는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청 후배에게였죠. 부탁이 있는데 20년 전 사건 기록 좀 찾아줄 수 있어? 지역개발 비리 사건이야. 후배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사건이신데요?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야. 조용히 좀 찾아줘. 며칠 후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20년 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몇몇 문서는 아예 삭제되어 있고 남아있는 것도 내용이 부실해요. 은하는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거라도 다 복사해서 보내줘. 이메일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은하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사건 개요, 관련자 명단, 수사보고서. 하지만 후배 말대로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었고 일부 문서는 검게 가려져 있었죠. 은하는 꼼꼼하게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사로서 훈련받은 눈으로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사보고서의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단 이틀 만에 수사가 종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큰 사건이 이틀 만에 끝날 리 없었습니다. 은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관련자 명단을 보니 여러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있었고 도윤의 아버지로 보이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수사 책임자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한 검사. 그 이름을 본 순간 은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 현재 은하의 직속 상사이자 멘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하를 특수부로 발탁해준 사람. 은하가 검사로서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었죠. 은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 부장검사가 20년 전 그 사건을 담당했다니. 그리고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덮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은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하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사에 근무하는 대학 선배였죠. 선배, 20년 전 경북 지역 개발 비리 사건 기억하세요? 당시 기사 좀 찾아주실 수 있어요? 선배는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후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은하는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기사들은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비리, 공무원과 업자들의 유착, 내부 고발자의 증언 예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사 톤이 바뀌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없다. 과장된 의혹이다. 내부 고발자의 신빙성 문제 제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요. 은하는 기사 사이에서 작은 단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부 고발 예정자 교통사고로 사망. 김모 씨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져. 날짜를 확인하니 도윤 아버지의 사망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단신. 관련자 서모 씨 사고사. 은하 아버지의 사망 기사였습니다. 은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고로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은하는 검사로서의 직감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은하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주요 증거물이 분실되었다는 기록, 증인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최종 보고서에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 은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덮을 작정이었던 겁니다.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태준 검사가 있었습니다. 은하는 다시 서울 후배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시 강태준 부장검사 행적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조심스럽게. 후배는 며칠 후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이거 위험한 일 아니에요? 강 부장검사님은 지금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데요.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검찰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20년 전 사건을 덮었다면 그만큼 큰 뒷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은하는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후배가 보내온 자료를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강태준은 사건 처리 직후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승승장구하며 올라왔죠. 반면 사건을 파헤치려 했던 몇몇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습니다. 은하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강태준은 사건을 덮는 대가로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가족들에게는 빚이라는 족쇄를 채워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의 30억 빚도 그렇게 만들어진 침묵의 유산이었던 겁니다. 은하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농장에서 일하는 도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도 이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하를 도우려 했던 거였죠. 은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은하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정의를 추구한다던 검찰, 은하를 이끌어준 멘토, 법의 공정함, 모두 다 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방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은하의 검사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단 한 벌의 검사복이었죠. 은하는 검사복을 내려 바라봤습니다. 이 옷을 입고 얼마나 당당했던가. 정의를 외치며 법정에 섰던 날들. 하지만 이제 은하는 알았습니다. 이 검사복 안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권력과 타협하고 진실을 덮고 약자를 짓밟는 검찰의 민낯으려 은하는 검사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난 정의를 믿었는데. 은하는 중얼거렸습니다. 법이 진실을 밝힐 거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도 정의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검사로서의 자부심, 멘토에 대한 존경, 법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예전의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한참 후 은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은하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저녁이 되어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헛간에서 작업복을 벗고 집으로 들어왔죠. 거실에 앉아있던 은하를 보고 도윤은 멈칫했습니다. 은하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하 씨, 괜찮으세요? 은하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알아냈어요. 20년 전 그 사건. 도윤은 은하 옆에 앉았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제 상사였어요. 강태준 부장검사. 제가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었죠. 은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덮을 작정이었어요. 증거는 사라지고 증인들은 죽었고 기록은 조작됐죠. 그리고 책임자는 승진했어요. 은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그 사람을 멘토라고 불렀어요. 정의를 가르쳐 준다고 믿었죠. 도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당신 아버지도 그들에게 방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거됐죠.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빚을 씌워서 입을 막았고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은하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얼마 못 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3살이었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혼자가 됐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처음 듣는 도윤의 과거였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사고사 보상금이라고요. 하지만 전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목숨값 같아서요. 그래서 이 땅을 샀습니다. 도윤은 창밖의 농장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작은 밭 한 떼기였습니다. 거기서 시작했죠. 혼자서 씨 뿌리고 물 주고 수확했습니다. 밤에는 복수를 꿈꿨어요.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벌주겠다고요. 은하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친 얼굴 뒤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증오로는 아무것도 안 자라더군요. 도윤은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흙이 베인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매일 흙을 만지면서 배웠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정성껏 키우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요. 하지만 증오를 심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은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증거를 찾고 기회를 노렸죠.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황폐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사람을 믿지 못했고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은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수확을 했습니다. 혼자 심고 키운 배추였죠. 그걸 뽑아 들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더군요. 복수가 아니라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기는 건 복수가 아니라 잘 사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제가 증오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였을 테니까요. 은하는 도윤의 말에 마음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집중했습니다. 땅을 늘리고 기술을 배우고 정직하게 일했죠.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은하 씨를 만났을 때 예전의 저를 봤습니다. 정의를 믿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하지만 곧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었죠. 은하는 자신의 모습을 들킬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은하 씨는 겪지 않았으면 했어요. 증오와 복수의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했고요. 은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진실은요? 그냥 묻어두라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은하 씨가 무너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도윤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은하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검사로서 정면 대결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은하 씨가 살아남는 겁니다. 은하는 도윤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20년을 흙과 함께 살아온 손. 증오를 내려놓고 평화를 일군 손이었죠.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 선택했습니다. 복수보다 삶을요. 증오보다 용서를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버지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흙에 묻고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은하는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복수하지 않은 걸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은하가 보는 도윤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지금 이 농장, 이 평화, 그리고 은하 씨. 복수로는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니까요. 은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은하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은하는 처음으로 도윤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윤의 품은 흙냄새가 났지만 포근했습니다.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복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선택한 사람. 도윤은 은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화내도 괜찮고요. 하지만 혼자 짊어지지는 마세요. 이제 저도 있으니까요. 은하는 도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어머니를 위해 희생한 억울함, 멘토에게 배신당한 분노,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은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은하는 눈물을 그치고 도윤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옷 다 젖었네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옷은 어차피 흙투성이니까요. 은하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은하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도윤은 은하 옆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지는 은하 씨가 정하는 겁니다. 전 은하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옆에 있겠습니다. 은하는 고마웠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농장 너머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도윤은 20년을 살았구나. 증오를 흙에 묻고 용서를 배우며 은하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농장 일 도와줄게요. 뭘 하면 될까요? 도윤은 놀란 듯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힘들 텐데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배우고 싶어요. 흙에서 자라는 법을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요. 은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닭소리에 깰 거예요.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도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악몽 없이 평화롭게요. 도윤의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은하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며칠간 은하는 농장 일을 도우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도윤과 함께 땅을 일구고 해질녘 함께 돌아오는 생활.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면서 은하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은하는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도윤과 저녁을 먹으며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진실을 밝히기로요. 도윤은 수저를 내려놓고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요.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이 비밀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고 싶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하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검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할 거예요. 증인으로서요. 은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수사 기록, 관련 문서들. 은하는 이 모든 걸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언론에 제보할 거예요.
그리고 내부 고발도 할 겁니다.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태준 부장검사는 권력이 센 사람인데요.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일단 익명으로 시작할 겁니다. 다음 날 은하는 서울의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때 알게 된 선배였죠. 선배, 큰 특종 하나 드릴 수 있어요. 20년 묵은 사건인데 검찰 비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은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도윤도 함께였죠. 조용한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은하는 준비한 자료를 모두 건넸습니다. 기자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강태준 부장검사가 정말 이 사건을 덮었다고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수사 기록 조작, 증거 인멸, 증인 진술 번복 강요까지요. 기자는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네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강 부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데 이걸 건드리면 엄청난 반발이 올 겁니다. 은하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은하와 기자는 며칠간 자료를 더 보강했습니다. 추가 증언을 확보하고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찾아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한 달여의 준비 끝에 기사가 완성됐습니다. 20년 묵은 비리 사건, 검찰의 조직적 은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자는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나가도 되겠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은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는 온라인판에 먼저 올라갔고 곧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1시간 만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렸고 뉴스는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검찰 비리, 권력 유착, 증거 조작.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기자는 이미 추가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증인 인터뷰가 담긴 후속 기사가 연달아 나갔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에서도 청문회 개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태준 부장검사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일주일 후 은하는 검찰에 정식으로 내부 고발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서은하라는 이름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강태준 부장검사의 직권 남용과 증거 인멸 혐의였죠.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직 검사가 선배 검사를 고발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하에게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전화가 빗발쳤고 회유와 협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도윤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내내 은하 곁을 지켰습니다. 힘들 때마다 은하의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워줬습니다.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20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강태준은 결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에는 정치인과 대기업이 연루되어 있었고
강태준은 그들을 보호하는 대가로 승진을 보장받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한 달 후 강태준은 체포됐습니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위증교사 등 여러 혐의였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은하에게도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기자 선배가 설득했습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왜 이 일을 했는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은하는 고민 끝에 기자 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걱정했지만 은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기자 회견 날 은하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였습니다. 은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검사로서가 아닙니다. 저는 20년 전 사건의 피해자 유족입니다. 제 아버지는 그 사건과 연루되어 돌아가셨고 저희 가족은 20년간 그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의를 믿는 검사였습니다. 법이 진실을 밝히고 약자를 보호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은 권력자를 보호했고 진실은 묻혔으며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검사복을 벗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조직 안에서 정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의 증인입니다. 은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권력이 진실을 덮을 수 없도록, 더 이상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지 않도록, 법이 정말 정의로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고 은하는 회견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은하에게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거였습니다. 은하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은하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회견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진실을 밝혔어요. 도윤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을 향해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시골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은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도윤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은하가 기자 회견을 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 전 사건의 진상도 모두 밝혀졌죠. 관련자들이 처벌받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30억 빚도 법적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부당하게 씌워진 빚이었다는 게 인정됐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은하를 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20년간의 짐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검찰을 떠났습니다. 사표를 내던 날 동료들이 아쉬워했지만 은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조직 안에서 정의를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하에게는 새로운 길이 있었으니까요. 은하는 시골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법률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마을 회관 한쪽을 빌려서 일주일에 사흘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죠. 처음엔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법이라는 게 낯설고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토지 문제로 고민하는 농부, 사기를 당한 노인,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 은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소송을 도와주기도 했죠. 보수는 없었지만 은하는 행복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형 사건을 다룰 때보다 훨씬 보람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하다며 농산물을 가져오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은하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상담이 없는 날에는 은하도 농장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 단순한 일이었지만 은하는 그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도윤은 은하를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줬죠. 이 작물은 물을 많이 줘야 하고 저 작물은 햇빛을 좋아한다고. 은하는 도윤의 말을 들으며 자연의 이치를 배워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은하와 도윤은 함께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올해 심을 작물을 의논하는 중이었죠. 도윤은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올해는 뭘 심고 싶으세요?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토마토 어때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토마토 심어봅시다. 두 사람은 함께 밭을 갈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함께하니 즐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이 그늘 아래로 은하를 불렀습니다. 도윤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보리차였죠. 은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도윤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은하 씨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은하는 놀랐습니다. 도윤이 요리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도윤은 은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은하 씨는요? 은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도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모두 흙이 묻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계약이었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빚을 갚기 위한 거래였죠.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은하는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늙어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윤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같이 늙어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밭 한가운데서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은하는 도윤의 품에서 떨어지며 말했습니다. 일 계속해야죠. 오늘 심어야 할 게 많은데요. 도윤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일합시다. 두 사람은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일하며 씨앗을 심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은하는 허리를 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심었네요. 도윤은 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 달 후면 열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은하는 기대되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심은 작물이 자라는 걸 보는 건 특별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하는 샤워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요리도 제법 할 줄 알게 됐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밥.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맛있겠네요. 은하는 웃으며 밥을 떠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많이 일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할 일들, 그리고 사소한 이야기들.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 설거지를 하고 은하가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요. 밤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도윤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하는 처음엔 촌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음악이 좋았습니다. 정겨운 느낌이었죠. 은하는 도윤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은하는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정말 많네요. 도윤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못 봤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봐요. 도윤은 말했습니다. 이게 시골의 좋은 점입니다. 별도 많고 공기도 맑고 사람도 따뜻하죠. 은하는 동의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여기가 좋았습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이 조용한 시골, 이 넓은 농장, 그리고 도윤과의 삶 전부가요. 은하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랑 결혼한 거요. 처음 계획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도윤은 은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하 씨를 만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수와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은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서 진짜 정의가 뭔지 배웠어요. 법정에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정의요. 그리고 용서와 치유도 배웠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도윤은 은하를 끌어안았고 은하도 도윤을 안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에 관한 노래였죠.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은하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뭘 심을 건가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추요. 은하 씨가 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은하는 감동했습니다. 도윤은 은하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들까지 말이죠. 이게 사랑이구나.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기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꿈꾸는 거 있어요? 앞으로의 삶에서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거창한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은하 씨와 함께 농사 짓고 계절 바뀌는 거 보고 늙어가는 거요. 그게 제 꿈입니다.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서 당신과 함께 살고 이웃들 도와주고 평화롭게 늙어가는 거요. 그게 제 꿈이에요. 도윤은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꿈이 같네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법정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거였습니다. 은하는 이제 그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법률 상담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농장에서 도윤과 함께 생명을 키우며 매일 작은 정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손을 맞잡으며 은하는 깨달았습니다. 검사복보다 작업복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됐구나. 법정보다 밭이 더 편한 곳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약이었던 결혼이 진짜 사랑이 됐다는 것. 은하는 도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도 은하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흙이 배어 있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은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30억 빚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랑을 얻었구나. 그리고 진짜 행복도요. 도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함께 밭에 나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도윤의 곁에서,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땅에서 계약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흙 위에서 배운 용서, 함께 일군 행복,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이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